이어서 네 번째 주제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소 윤선거의 실무 학풍과 경세 사상에 무실 학풍과 경세 사상에 대해서 황희동 충남대 황희동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충남 도립대 교수인 곽호재 교수님하고 충남대 이양배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은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황 교수님 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충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는 황희동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노소 윤선거, 또 미촌이라고도 합니다. 노소 윤선거 선생의 무실학풍. 이게 지금 발표문의 제목이 잘못돼서 좀 바로잡아 주시면 힘쓸 무자, 공무원 할 때 무자, 힘쓸 무자, 열매 실자, 무실 사상인데 참 실무로 돼 있어서 그건 좀 바로잡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소 윤선거의 무실학풍과 경세사상 이런 제목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제약을 받기 때문에 그냥 논문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그냥 강의식으로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이 노소 윤선거 선생의 그 가문과 그다음에 학문연원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을 드리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논산 노송에 이 파평윤씨들이 이제 집성촌으로 오랫동안 살아서 지금까지도 아마 여러분들 명제 고택이라든지 노광서원이라든지 많은 그 유적이 지금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윤선거 선생은 아버지가 팔송 윤왕 선생이고 그다음에 아들이 저 유명한 소론의 영수인 명제 윤정입니다. 또 율곡과 도의제교를 했던 우계 성운 선생의 외손자이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문으로 따지면 대단한 가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학문연원이나 또 이 학풍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복잡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윤선거 선생 형제는 자그마치 8형제입니다. 8형제. 흔히 팔거라고 합니다. 거자 팔거. 그래서 이 팔거가 당대의 대단한 유학자였습니다. 이 중에도 저명한 유학자가 순거, 또 상거, 문거, 선거, 민거 등 정말 내로라 하는 당대 바로 이 참 파평윤 씨 윤문에 그런 그 문운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윤선거 선생은 대단히 불우한, 어떻게 보면 정말 불우한 유학자입니다. 자신의 능력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평생을 은둔 속에 살았던 그런 유학자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굉장히 의기가 있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24살 때 생원 진사시에 합격을 하고 태학에 진학을 합니다. 이때 태학생 때는 그 당시 청나라 사신 용골대와 마보대가 왔을 때 이들의 그 참수를 요청하는 아주 극렬한 상소문을 올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이때가 몇 살이냐면은 27살 때입니다. 그러니까 젊은 청년 윤선거, 그는 대단히 의기 있는 그런 청년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병자호란 때 저 유명한 강도 사건을 겪게 됩니다. 강화도가 함락이 되면 우리 친구들과 같이 자 우리가 적들의 손에 죽느니 지키다가 안 되면 우리가 서로 목숨을 끊고 자결하자 약속을 한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자살 죽자고 하는 약속은 참 조심해서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죠. 그래도 결국은 부인 공주희 씨도 자결을 하고 작은아버지도 자결을 하고 친구들도 자결을 하고 이랬는데 본인은 결국 미복 변장을 하고 탈출을 해서 나는 남한산성에 있는 아버지를 뵙고 아버지와 함께 죽겠다. 어차피 죽는 거 이런 생각으로 탈출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 부인도 돌아가시고 친구들도 죽었는데 본인은 살아났으니까 그 당시 유학자의 입장으로서는 참으로 난감한 일이죠. 부끄러운 일이고. 그래서 그 후부터 윤선거는 정말 자기 일생, 이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9살이에요. 29살 때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윤선거는 노선은 완전히 글을 쓸 때도 임금의 글을 쓸 때도 사죄신 윤선거 꼭 그렇게 씁니다. 죽을 죄를 지은 신 윤선거. 그래서 본인이 평생 자숙하면서 속죄하면서 일생을 살게 돼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벼슬에 나가지 않고 평생을 제야에서 학문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여기 충청 오연이 참 우리가 계시지만은 바로 이 노서 윤선거 선생은 그런 점에서 좀 특이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또 이러한 길을 걷게 된 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또 외조부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물론 학문 연원으로 보면은 노서는 한편으로는 율곡학파에 맞으면 사계 김장상에게 직접 수업은 못 받았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독재 선생의 제자지요. 신독재. 이 신독재를 통해서 사계를 사숙하고 율곡에게까지 연원되는 이러한 율곡. 또 하나는 당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 학문적 동지였던 우암이나 동춘당이나 초려나 바로 신암이나 바로 이분들이 다 율곡학파의 중심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 노서는 분명히 율곡학파의 또 율곡학풍의 그런 그 연원 속에 있고 영향도 받았고 이렇게 볼 수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이 노서 선생의 글을 숨어 있는 뜻을 보면 곳곳에서 뭘 얘기하느냐, 외할아버지 우계를 얘기합니다. 이건 뭐 분명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벌써 정체성을 얘기를 해요. 정체성을. 맞아면 율곡이 아니라 우계예요. 외조부 우계 선생. 그리고 그것은 누가 얘기하느냐? 박세채 선생이 우암에게 보낸 글 속에 이미 나와요. 그러면서 솔직히 말해서 윤선거의 학문이라는 건 뭐냐? 외조부를 이은 것이다. 박세채가 그런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여러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가 이제 제가 우계학파란 말을 쓰는데 물론 아직은 우리 학계에서 정론이 아니고 또 논란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냥 그렇게 써요. 우계학파라는 말을. 그 우계학파라는 건 사실은 소론학파예요. 만약 명제와 우암 선생이 결국 결별하고 갈라짐으로써 거기서 결국은 정파가 나뉘어지게 되죠. 노론과 소론으로.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명제 때 오게 되면 결국 우암과 헤어지면서 더욱 굳어져요. 이제 맞아면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정체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저는 그런 것이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쪽으로 가담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숫자로 봐도 그렇고 면면으로 봐도 막강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저는 이제 아니 우리 학파 얘기 뭐 우리 오학영 선생님이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죠. 영남학파, 기호학파, 태계학파, 율곡학파 이게 과연 옳은 거냐? 지역적인 한계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렇죠. 그러나 우리 1세대 선배님들이 역사학계나 우리 동양철학계나 한국철학계나 아직은 우리 후학들이 그런 논란을 통해서 더욱 발전적인 논의를 하면 좋죠. 그러나 아직은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시대가 지나면 태계율곡을 정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돼요? 세분화되죠. 세분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남 쪽만 해도 태계가 있다면 또 누구예요?
조식 남명 선생님이 남명 조식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쪽도 율곡과 또 우계가 있단 말이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분화되죠. 한말에 가면 또 그렇고. 그건 우리가 이제 학파는 넓게 볼 경우와 거시적으로 볼 경우와 미시적으로 볼 경우로 우리가 좀 융통성 있게 봐야 되지 않느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 윤선거는 바로 그 우계학파, 그 소론학파의 중심 인물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우계 윤선거에서는 율곡학파와, 우리 학문적 연호로 보면 율곡학파와 우계학파 양쪽에 걸쳐 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 보면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외조부인 우계의 학문을 이어야 된다는 사명감과 그 의식이 대단히 강렬하다는 걸 저는 곳곳에서 느껴요. 그건 왜 그러냐? 이 파문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파문. 우리 파문이요. 우리 파문의 전통은 뭐냐? 태겸지도다. 우리는 늘 뭐냐? 물러서고 겸손한 거예요. 겸손. 우리는 겸손하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 어디에 깔려야 되냐? 우암 선생을 상당히 의식하는 측면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내면적으로. 우암 선생 좀 잘난 체하거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게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암에 대해서. 우암 선생은 자꾸 나가지요. 나가고 표현하고 자랑하고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고. 그런데 우리는 안 그렇다. 예. 그런 얘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예. 태겸지도, 겸비지도. 우리는 낮추고 겸손하고 물러서고, 이런 것이 이제 자신들이. 그러면서 뭐냐면 이제 이것이 왜 그러냐면 또 하나 문제되는 게, 결국은 우계 성운의 학풍이, 우계 성운은 누굽니까? 청송 성수침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청송은 누구 제자냐? 바로 정암 선생의 제자란 말이에요. 정암 조광조의.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창녕성문의 이제 학풍이, 창녕성문의 학풍이 성산문 말하면 사육신의 그 결정난 이후에 바로 몰아닥친 이 창녕성시의 말하자면 처참한 그 비극, 그 이후에 이제 문중에서 벼슬하지 말아야 된다. 나가지 마라. 그래서 이제 은거자수 숨어 살면서 나 자신을 잘 지키고 성현이 되기를 스스로 기약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소극적이고 은둔적인 내성적인 학풍이 강조되는 거죠. 그런 학풍이 사실은 우계의 그런 학풍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파평윤시, 말하자면 외손 사위죠. 사위. 우계 입장에서는 사위죠. 사위인 팔송 윤왕으로 이어지고, 윤왕에서 윤선거, 윤선거에서 명제로 이렇게 이어지는 현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제가 하나 이제 꼭 이 노소 선생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노소 다음에 이제 아들이 명제란 말이죠. 근데 결국 이제 명제 때에 우암 선생과 결별을 한단 말이에요. 사지제간에. 그래서 엄청난 비극이죠. 예. 근데 이 비극이 사실은 어디서부터 나요? 제가 보니까 물론 이 노소와 명제의 이러한 결별의 이유는 굉장히 많죠. 여러 가지가. 강도 사건도 있고 묘지명 사건도 있고, 그다음에 예송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기유이서, 신유이서가 발견돼 가지고 여기에 대한 오해가 또 있고, 굉장히 많은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백호 윤유에 대한 문제예요. 이 백호 윤유가 이제 영남뿐이지만은 잠시 청년 시절에 대전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공주 유천이에요. 유천. 예. 그 젊은 시절에는 우암 선생이 굉장히 이 백호 윤유를 높이 평가했어요. 이뻐했어요. 후배니까. 한 10년 정도 후배되지 아마 8년인가 10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칭찬을 하고 높이 평가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어떠냐. 이게 이제 백호도 굉장히 아주 똑똑한, 요즘 말하면 참 자기 소리를 내는 그런 학자거든요. 자기 소리를 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배들, 위에 선생님들 가차없이 비판하고 줄 세우고 이런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바로 대학 정용에 대한 편차 문제라든지 주석에 있어서 이제 주자 주석을 주자를 따르지 않고 독자적인 얘기를 한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오암 선생이 노발 대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네가 뭔데 말이지. 감히 네가 어떻게? 이 결국은 사문난적으로 단지를 하게 되죠. 자, 이때 이러한 사건 속에서 윤선거는 이 백호 윤유에 대해서 우호적이에요. 네. 그것이 이제 이분들이 결국은 우암, 동춘당, 노서, 신암, 초려 이분들이 같이 어울려서 그 당시 일종의 공부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동아리거든요. 그러니까는 황산서원으로 동학사로 가서 계모임도 하고 술도 먹고 뱃놀이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 속에서 이제 한 번은 심각한 토론이 벌어져요. 동학사에서도 벌어지고 황산서원에서도 벌어져요. 근데 그때 다 주제가 뭐냐? 윤유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겁니다. 윤유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그게 우암이 다그칩니다. 윤선거 보고 당신 어떻게 생각해? 윤유 나쁜 놈이야, 좋은 놈이야? 당신 얘기해봐. 이 속에서 윤선거가 이런 얘기를 해요. 윤선거가 의리라고 하는 것은 천하의 공물인데 공물인데 윤유가 그의 보는 바로서 주자의 주석을 논평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라고 이렇게 공박을 하는가? 저는 이 한마디 속에 윤선거의 그 태도가 학풍이 들어있다고 난 다 생각해요. 우리가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천하의 공물이다. 진리라는 건 천하의 공물이다. 네. 맞지만 주자의 해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진리냐? 윤선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더 나가면 퇴계일국도 비판할 수 있는 일이고 예수나 공자나 석가도 비판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바로 이러한 입장에서. 근데 우암 선생님 어때요? 주자의 말씀은 한 말씀도 그런 게 없고 주자의 글은 하나도 틀린 게 없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정도면 종교죠. 제가 볼 때는 종교죠. 이건 신앙입니다. 이건. 솔직히 오늘날 우리 현실에서 본다면 이건 학문 태도로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건 종교지. 암만 저는 우암 선생님의 의리적인 일생과 그분의 저는 삶을 존경하지요. 왜 존경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그러한 학문 태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근데 지금 노서 윤선교의 경우도 그겁니다. 결국은 이러한 입장이 여기서 어떻게 해요? 서로 갈등하는 거예요. 네. 오늘날도 우리 학교에서도 오늘날도 그런 점이 있잖아요. 사실 오늘날도 우리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노서 윤선교는 오늘날로 본다면 상당히 좀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학풍을 가졌던 그런 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이분이 뒷심이 없어서 우암 선생하고 정면으로 끝까지 논쟁은 못했지요. 우암 선생이 무서우니까 또 힘이 있으니까. 그건 아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한마디 속에 다 들어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세 사상인데 사실은 이분은 벌써 29살 때부터 이미 은둔 생활을 했으니까요. 경세가 있을 턱도 없죠. 그러나 유학자라는 건 뭐냐? 사실은 현실에 안 나가도 나라 걱정은 하는 거거든요. 유학자라는 거. 그래서 살펴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제 발표 논문에 써놨습니다. 그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노서 윤선거 선생은 자신은 나가지 않지만 이제 우암, 동춘당, 초려, 또 신암 이분들에 대한 기대가 커요. 또 탄홍 선생, 그 당시 같이 공부했던 학문적 동지, 또 같은 고향의 동지들, 그들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유교적인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바로 노소 선생의 경세서상의 내용은 생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하죠?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희동 교수님의 논문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곽호재 교수님하고 이항배 교수님께서 논평을 해주실 겁니다. 그것도 역시 10분이지만은 5분으로 좀 줄여. 네, 안녕하십니까, 곽호재입니다. 아까 처음에 발표하신 최영성 교수님의 성함을 잘못 표기를 하셨는데 저도 잘못됐네요. 예. 제자로 돼 있어요. 건널 제자입니다. 제주도 할 때. 죄송합니다. 별 말씀. 우선은 황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서 제가 논평자로 이렇게 나선다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좀 꺼려졌습니다. 처음에. 근데 간곡한 부탁 말씀이 있으셨고 피하질 못하고 그냥 수락해서 이렇게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송 교수님께서 좌장께서 자꾸 시간을 말씀하시니 저도 거두절미하고 질문하는 형태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제목이 오늘 큰 제목이 충청 오현의 문제인데 이 충청 오현의 문제를 지금 여기에서 좀 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얘기하듯이 율곡 사계 그리고 그 신독제 그리고 그 아래로 5분 이제 그 5분을 충청 오현이라고 일컫는데 241쪽에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그 1번의 그 얘기가 이제 그 충청 오현의 그런 그 한 분으로서 노소 윤선거를 좀 정리를 하셨는데 근데 여기 황 교수님께서 오늘 주로 말씀하신 것은 율곡 쪽보다는 우계 쪽에 힘을 더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은 거의 소위 충청 오현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그런 논리라고 할까요? 그런 틀이 조금 달라지지 않느냐 이런 생각으로 241쪽의 제일 아래쪽에 충청 오현의 성격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충청 오현은 이제 거기에 사계 김장 율곡 그다음에 사기 김장생 신독제 김집 그 아래 이제 5분을 일컫는데 거기에 이제 노소 윤선거하고 그리고 이제 사계 김장생으로 연결되는 이러한 맥락도 한번 세밀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242쪽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서 선생이 그 송시열과의 갈등 속에 보여준 학문적인 개방성을 이 시대에 새롭게 조명해야 될 과제다. 그리고 우계 그리고 율곡으로 또 전승된 무실학풍 또한 윤선거의 학문적인 이해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이러한 그 학문적인 연구가 사실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 사실 그 황 교수님의 큰 업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무실학풍을 말씀하시면서 율곡의 무실학풍 그리고 윤선거의 무실학풍 무실이 이제 율곡에서부터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두 분의 율곡과 노서의 무실학풍을 비교하고 또는 율곡이 아니라 그 다른 분들과의 그 비교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2번에 2번입니다.
이제 여기에 그 앞에서 이 논문 앞에서 노소 선생님이 많은 학문적인 저서가 많지 않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유로 16세기에 성리학이 이론적인 작업을 활발히 이루어졌으므로 재론의 여지가 없다. 또 하나는 17세기의 시대적 변화 속에서 철학적 관심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제 그 두 가지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거기에다가 더 큰 또 하나의 요인이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강도 사건으로 인한 은둔 생활. 그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이제 드러내지 않고 은둔하는 이러한 그 이유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감히 이걸 한번 더 여쭙니다. 그다음에 243쪽에 3번입니다. 거기에 이제 앞에서 동학사라든지 황상선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이제 모임을 자주 하셨다고 했고 거기에 윤휴에 대한 평가 자주 이 토론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에 얘기되는 것이 그 우암과 그리고 노서 두 분만의 그런 얘기가 뭐 여러분이 모셨다라면은 모임에 있었다라면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각각의 문집에 좀 비춰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혹시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그 수렴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쭙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일 4번은 거기에 그 이제 이 노서의 무실학풍이 앞에서 말씀하신 정암으로부터 연결된다. 거기에 그 직접 이렇게 연결되는 좀 아까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성수침으로 연결돼서 또 이 연결된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뭐 이 설명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이거는 제가 굉장히 무식해서 좀 여쭙는 건데요. 244, 45 요 두 쪽은 교수님의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사실 역사를 공부한 입장이기 때문에 철학적인 용어에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각 문장에 거기에 굵은 글씨로 밑줄 친 것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상달처라든지 신복, 그다음에 경탈, 순정, 여구, 그다음에 회경, 그다음에 관정 이러한 그 용어들은 제가 몰라서 그런지 해서 사전을 찾아도 잘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좀 어려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이제 간단한 부연 설명이라든지 아니면 주라든지 이런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제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히 선생님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이어서 이양배 교수님 그 논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에 있는 이양배입니다. 오늘 그 황 교수님의 그 발표에 대해서 제가 뭐 감히 이렇다 저렇다 토론할 입장은 아니고요. 또 황 교수님이 워낙 이쪽에 연구가 깊으시고 또 그동안 평생 연구해 오셨기 때문에 뭐 제가 그 읽어봐도 거의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제 제가 제가 이제 석사 논문을 우암으로 썼거든요. 우암으로 썼고 또 미촌에 대해서 논문 쓴 적도 있고 하면서 석사 논문 쓸 때 우암 연보를 쭉 읽어보니까 연보에 상당히 많은 이야기가 그 싸움 이야기입니다. 어떤 그 갈등 이야기죠. 그게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그게 도학자의 모습인가 하는 회의가 들은 적이 있고요. 또 미촌의 경우는 겸손이 좋은데 꼭 그렇게까지 했어야 되나 하나 이런 생각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대 입장에서 그런 측면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5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첫 번째 질문은 선생님이 그 탈성리학적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그 탈성리학이라는 게 거기 그 이전에 보면은 율곡 제자들 보면은 거기에 연평 이기라든가 또 그 조종붕 이런 분들은 거의 성리학 얘기가 없는데 성리학자이거든요. 네, 그분들. 그래서 제가
또 성리대전에 보면은 뭐 역사, 문화, 경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그 넓은 의미에서 다 성리학이 아니라 성리학 범죄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내 학풍 기후학의 어떤 용어 문제인데 저는 이게 뭐 평소에 일반적으로 쓰는 문제인데 제가 공부하다가 계속 의심이 들어서 질문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선생님이 지금 계속 그 율곡학하고 우계학파를 나눈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오래됐고 뭐 일정 정도 그게 뭐 동의도 하는데 굳이 그렇게 나눠 보여야 되나? 그 노소가 분쟁된 것이 결국 우계와 율곡의 사상 차이로 분쟁된 거냐? 그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걸 나눠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질문은 율곡 윤미촌의 생애하고 그 생애 관련돼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뭐 선생님 내용이 아니라 여쭤보는 말씀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미촌의 그 일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그 강도 사건하고 예성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강도 사건은 평생 당신이 어떤 세상에 어떤 포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걸 나가지 않는 그 근거가 바로 강도 사건이에요. 그걸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정에서는 계속 불러댔고 또 친구들도 나오라고 했고 그렇게 했으면 또 아까 경세사항도 있고요. 그러면 친구들이 조정에 나가서 한번 그 뜻을 같이 협력해서 한번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너무 소극적으로 겸손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좋기만 한 거냐. 그게 진정한 선비의 태도냐. 하다가 나가서 안 되면 물러설 수도 있는 건데 해보지도 않고 물러서는 것이 진정한 겸손의 자세냐. 그런 문제고요. 또 하나 이제 우암 같은 경우는 우암의 그 사막사전에 보면은 끄트머리에 윤선거 전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그 사막산 절을 기술하면서 끄트머리에 윤선거의 이야기를 쓰면서 이런 분 비록 그 절이 죽지는 않았지만 평생 살아온 것이 그 절이 못지않다고 평가를 해놨어요. 해놨는데 나중에 그 예속 논쟁하면서 뮤운트를 바뀌니까 또 그게 공격 대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것이 과연 현재 우리가 공부할 때 어떻게 보여야 되는 건지 그런 문제를 그래서 그런 말씀 한번 듣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선생님이 계속 이제 윤선거의 그 의상 경세사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과연 의상이 어느 정도 평가가 돼야 되는지. 그러니까 실제는 그 율곡 제자들은 그러니까 율곡의 우계 그 제자들은 경세론이 상당히 깊죠. 그것이 실학파로 가요. 실제 그 성공학파나 누구죠? 유영원 이런 분들은 율곡하게 그런 데서 힌트 받아서 그게 왔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후에 이쪽 노론계 서인 쪽에서는 그 경세론이 많이 위축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 볼 때 어떠한지 이런 생각의 질문입니다. 제가 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가 있습니다. 신안 유계의 도학적 경세 사상에 대해서 김문준 건양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유준상 서원대 강사님하고 안소연 국민대 도사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일단 시간을 좀 지켜주세요. 예.
할 내용들 거의 다 얘기하기 때문에 잘 마무리만 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점에서 제일 마지막 발표를 하게 된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신암 유계 선생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경세가들은 두 가지 문제를 항상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나라의 재정이 일단 튼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 뭔가를 하잖아요. 국방도 그렇고 위민 정책도 그렇고. 두 번째는 국가의 부국강병을 앞세우다 보면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요. 세금을 많이 걷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 측면의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경세가들은 이 두 문제를 어떻게 잘 지혜롭게 해결해야 될 거냐, 이걸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문제지요.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습니다만, 이 역대 동양권에 있어서 보면 제자백과 사상가들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는데, 법가적이나 병가적으로 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도가적으로 할 거냐, 거기에 비해서 이제 우리 유가는 어떤 걸 선택하냐 하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율곡학파의 경세가들에게서 보여지는 고민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면 확실히 퇴계 문인들하고 율곡의 문인들은 경세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율곡의 문인들은 공통되게 만원서를 올려요. 공통적입니다. 그런데 퇴계 문인은 한 분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원인이 뭘까 그랬더니, 첫 번째는 인조 반정 이후에 아시는 바처럼 율곡학파의 문인들이 정권을 많이 운영하시면서 자기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 그런 어떤 시국적인 측면도 있지만, 율곡 선생의 동어문답이나 성학지별을 읽어보면 퇴계 선생이 크게 강조하지 못한 경세론의 엄청난 이 규모와 이 어떤 체계를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사계를 이어서 그 문인들에게 그대로 그런 전통이 내려간 게 아닌가.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든 전국을 담당하면 내가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신감의 표명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이 만원서도 한두 개가 아니고 뭐 계속 전통이 이어지죠. 18세기까지 계속.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우리 이 기호 명연들을 봤을 때 그런 측면을 좀 부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럼 이제 어떻게 개혁할 거냐 하는 그런 거는 저는 어떤 레인보우 선상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있고, 하나는 개혁하는 거죠. 개혁도 극단적으로 할 거냐. 극단적으로 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토지 개혁하는 거고요. 노비 전면 해방입니다. 또 한쪽은 그대로 그 체제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 체제를 유지하는데 과연 어떤 게 더 현실적으로 이걸 개혁을 할 수 있냐 하는 건 분명히 개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개혁을 하지 않으면 이 빈부격차가 점점 극심해지고 조세의 불평등이 그대로 더 강화돼 가는 추세가 있거든요. 우리 다 이제 역사를 공부해서 알지만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그랬고 조선의 많은 나라들도 그랬고, 결국에 망조가 들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고 조세의 불균형이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결국 많이 가진 사람들이 조세에서 빠지니까 결국엔 적게 가진 사람들이 조세를 분담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가 이제 망조로 들어가는 전례를 보이는데, 17세기에 그런 전조가 보이는 거를 이 기혹의 이 율곡학파의 이런 어떤 충청 명현들께서 이건 이제 고쳐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고치냐 하는 문제를 고심했던 과정이 이 우리에게 주제가 아닌가 싶어요. 우리 명현들이 어떻게 고심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할 때 분명히 토지 개혁은 아까 오학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건 뭐 혁명이나 일어나야 될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가 뭐냐? 조세 개혁을 해야 돼요. 조세 개혁을 어떤 방식으로 할 거냐? 이게 이제 우리 기묘 명현들께서 내놓은 얘기들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신암 유계 선생이 이제 거기 이제 전면으로 나서시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초려 이의태 선생이 큰 밑그림을 그렸다면 역시 그 그림 속에 이 우암 선생이나 동춘당 선생이나 신암 선생이나 다 같이 그 당시 주고받은 편지 내용들을 보면 여긴 지금 제가 글 짧게 써야 되기 때문에 뺐습니다만은 편지로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조세 정책 어떻게 할 거냐, 호포론 어떻게 할 거냐, 그 전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들을 다 다루고 노비 종목법 어떻게 다룰 거냐 이런 얘기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특히 보면 뭐 우암 선생이 주로 의견을 제시하고 다른 분들이 그거에 대한 자기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았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현실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거를 이제 내놓는 게 사실은 현실적인 경제론이죠. 그냥 이상론으로 그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개혁을 적게 해서 개혁 하나만 하는 그런 것도 문제가 되듯이요. 그 여기 지금 보면 신암 유계 선생은 이분도 성격이 그렇게 유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거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아주 성격이 과격해서 그 성격에 대해서 좋게 평가가 안 돼 있는데 실제로 보면 두 번이나 유배를 가시잖아요. 첫 번째는 그 과격한 척화 상서를 올려서 임천 부여로 이제 한번 유배를 가신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인조의 묘를 정하는데 그 조를 반대하고 종우를 주장하셨다가 또 임금을 또 격화시켰다고 또 유배를 가셨는데 그 유배를 갔다 오시고 나서 쓴 게 이제 강거문답이라는 거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이제 율곡 선생이 동호문답의 체제 그 내용을 그대로 그 시점에서 100여 년이 지난 그 시점에서 다시 논의하고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쭉 살펴보니까 우리 여기 계신 지두환 교수님이 일단 신암 유계 선생의 전체적인 경세사상에 대해서 한번 쓰신 적이 있고 그다음에 그 뒤에도 최근에 20년인가요? 작년에 이경동이라는 분이 신암 유계 현실 인식과 경세론이라는 걸 쓰셨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이제 지두환 교수님도 전체적인 입장에서 이 도학의 경세론은 어떤 조선조의 심학이 기반이 된 그런 어떤 왕도 정치를 시행하기 위한 그런 실제 정책이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 강조를 하셨고 저도 거기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이 도학자들의 경세는 분명히 왕도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우리가 읽어내야 되고 그걸 얼마나 실현했냐 안 했냐 이걸 갖고 따져야지 근본적으로 그거에 대한 논의가 없이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송대의 왕안석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하고도 이게 연결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송대의 왕안석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 3년 만에 국정을 전담한 뒤에 송나라의 모든 적자 재정을 완전히 흑자 재정으로 바꾸는 사람이에요. 근데 도학자들이 엄청나게 공격을 합니다. 특히 정의천 같은 경우에는 왕안석을 흑안석이라고 옛날에 저희 우암 선생이 윤유 선생을 뭐라고 하듯이 그렇게 해버려요. 그리고 자기 형 정호가 왕안석하고 같이 그 변법 개혁하는 그 청에 속해서 일했다는 거를 연보에서 빼버려요. 부끄러운 일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도학자들이 왕안석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 하는 거예요. 우리 조선도 똑같아요. 왕안석을 소인으로 봅니다. 그러면 국가 재정을 단박에 그렇게 그 대변혁을 해가지고 엄청나게 흑자 재정 국가로 돌려놓은 거에 대해서 그걸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조선에서는 내내 이 율곡 학파는 왕안석 별로 안 좋아요. 율곡 선생도 왕안석에 대해서 안 좋게 평가했어요. 제가 율곡의 경세론을 한번 재작년인가 한번 썼는데 안 좋게 평가했어요. 그럼 왜 안 좋게 평가했냐를 봐야지 우리 도학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 그것이 적용 가능하게 하려고 했는지를 알아야 좋게 평가하든 나쁘게 평가하든 그런 속에서 이루어질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오늘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크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일단 이 유계 선생이 그 내놓은 거의 원칙은 첫째는 부국강병에 앞서서 안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왕안석을 왜 그렇게 공격했냐? 부국강병을 먼저 했다는 거예요.
왕도를 하려고 하면 조선조의 심학은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봤잖아요. 그럼 선하게 살 수 있는 세상 만들자는 게 개혁의 경세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게 왕도예요. 그런데 왕한선 그걸 깼다 이거예요. 이기심을 조장해서, 이거 여러 가지 청묘법이나 이런 걸 보면 다 너네한테 유리한 거니까 그렇게 이런 게 깔려져 있어요. 도학은 바로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하는데 이 호리지차가 천리지차를 만들어서 무슨 짓이든지 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어 놓으면 한 세대는 어떻게 좋은 효과를 보겠지만 두 세대, 세 세대 가면 망한다 이거야 다. 서로 다 하필 알리 있고 한다 이 말이에요. 맹자에서 말한 것처럼. 왜 리를 말하냐 이거예요. 시간 좀. 그래서 그 얘기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 필요가 있어요. 그 심학이 왜 조선 경제학의 기본 전제가 돼야 되고 그것을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느냐가 바로 우리 조상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아닐까. 이건 정말 세계적인 철학이죠. 그런 철학을 말한 민족이 없어요. 그것을 실현시키려고 한 사람들 물론 다른 나라에 있지요. 그러나 소수파의 비주류로 끝났다고요. 그럼 우리는 그걸 주류로 하려고 했고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실현시키는데 물론 이제 조선 초부터 정도전 이래로 조선 경국전부터 계속 내세운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손상이카, 위를 늘 덜어서 아래를 더해야 한다. 이거 언제 이 원칙을 제대로 말해서 정책에 반영시키려고 한 게 도대체 몇 번이나 했는지 살펴보고 율곡학파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런 거를 계속 얘기해요. 유계 선생도 그렇고 초려 선생도 그렇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세 정책을 어떻게 바꾸냐? 손상이까지 기본적인 원칙이.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 거기서 이제 종무법도 나오고 뭐 공안 개정도 나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철학을 먼저 이해하고 거기에서 이런 논의를 해야 토대 위에서 강론이 나오는 게 아닌가. 저는 요새 이런 논문들을 쓰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고, 두 번째 양입세출이에요. 이건 정도전이 경국대전에도 분명히 원칙으로 넣었어요. 국가에서 총 세입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 그것부터 헤아려라. 거기에 입각해서 정책을 어떻게 할 건가를 해야지. 국가의 부국강병을 먼저 하면 그 효종대 북벌도 그것 때문에 정책적인 논의가 있잖아요. 국벌을 우선할 거냐 양민을 우선할 거냐 했을 때 국가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거부터 따지자는 게 우암 선생 얘기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이념은 좋지. 그러나 그거를 먼저 해야 국가도 살리고 백성도 살리고 오래 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양입 세출 이 원칙 이거 저희 신암 선생이 강거문답에 지속적으로 얘기해요. 그거부터 해라. 그러니까 아까 오학령 선생이 대동법 문제에서 사계 선생이나 신독재 선생이 처음에 대동법을 반대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양입세출의 원칙이에요. 그분들의 기본적인 입장. 그래서 공안개정 먼저 하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쓸 건지 거기에 쓸 건지를 먼저 헤아리고 나서 공안개정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납의 양을 정하고 그래야 당연히 수령도 얼마만큼 내가 거둘지 알게 되고 내가 많이 걷는구나 적게 걷는구나 알게 되고 쓸데없는 비용을 저룡과 양입세출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저룡할 기준이 생기고 그걸 하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암 선생의 원칙은 제가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다. 선양민 후부국강병. 이건 근대 국가와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대 국가의 원칙은 뭐죠? 선부국강병입니다. 모든 유럽의 제국주의와 일제가 다 그런 정책을 썼어요. 우리는 그건 나쁜 정책이라고 보는 거예요. 인간이 없어지잖아요. 인간을 도구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입세출하라. 일단 국민이 부담할 수 있는 역량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춰서 재정정책을 써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손상이카의 원칙을 항상 유념해라. 그것을 그리고 특별히 전담할 수 있는 특별한 기국을 설치해서 현실에 잘 정통한 그런 젊은 학자들을 기획관으로 써서 그걸 다 살펴서 재정을 짜라. 이게 세 가지 강과문답에서 내온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계 선생이나 우암 선생이나 특별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조선 건국할 때부터 조선 건국의 이념을 그때 가서야 진짜 제대로 한번 실현해 보자고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창안적이고 이분들의 무슨 특별한 얘기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이분들 얘기를 왜 해야 되냐? 바로 이분들의 원칙이 저는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국가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철학이지. 국정의 철학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오늘 사실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오실 줄 알고 저는 좀 기대를 했습니다만 한 분도 가셨네요. 그래서 이런 거를 여야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학파가 문제가 아니에요. 이분들이 내세운 원칙이 맞냐 틀리냐 그걸 일단 살펴야 되고, 그것이 얼마나 의미가 있냐 이걸 보자고 하는 것이 제 의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간이 지났다니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분 올라오세요. 유준상 선생님, 예, 발표는 5분입니다. 5분 시간 좀 지켜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준상입니다. 네, 처음에 발표문 분량이 10장이라 들어서 제법 좀 길어졌는데 최대한 5분에 맞춰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문중 교수님의 신암 유계 도학적 정세 사상을 통해서 많은 공부를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양란을 전후한 시기에 병자호란 이후에 선양민 후부국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성선론에 입각한 도학론으로 여러 가지 구율책이나 왕실의 특권 폐지, 대동법의 실시나 공안의 개정 같은 문제들을 잘 이제 조명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나머지 글표는 좀 생략을 하고요. 제가 좀 신한 선생님의 경세에 대한 것도 인상이 깊었지만 우선 신한 선생님에 대해서 좀 다른 충청 오연 선생님들에 대해서 달랐던 점은 우선 처음에 과거 급제를 통해서 이런 경세 사상을 좀 다뤘던 점하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한 가지는 바로 신암 선생이 처음부터 충청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서울이나 수원 지역에서 내려왔다는 것이 좀 특이한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래서 충청 지역에 신암 선생이 충청 지역과 관련된 그런 면들을 유배 과정 같은 것들을 통해서 잘 좀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신암 선생의 가게가 고향이나 수원 같은 경기 지역에서 좀 내려왔던 점이 부각되지 못한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그냥 질문을 준비를 했는데요. 우선 질문을 한 5가지를 통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일단 신안유계 가계나 충청 오연 인물과의 교류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신안유계 선생은 조부 유대경이 수원으로 낙향하고 부친 유양증이 수원에서 세거하다가 이괄에 난 당시에 인조의 피난을 도와서 공으로 이제 벼슬을 받았었는데 유계는 인조의 즉위와 이괄의 난에 부친의 공을 계기로 출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계 가계가 이전부터 율곡 수원이나 이런 데 있었을 때부터 율곡 학파와의 교류가 있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계된 질문인데요.
신암 유괴가 그 사계 김장생 및 충천 오용 인물과의 인연이 그 이전부터였는지 아니면 병자 호란 당시 척파로 유배 임천의 유배 이후였는지도 좀 알고 싶습니다. 또 이제 또 신암 유괴가 그 선대가 경기도 지역에 있다가 부여 인천으로 그 유배되고 거주한 이후에 이런 충청 오용 인물들과 어떻게 동화되어 갔는지 과정도 좀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좀 두 번째는 그 유괴는 그 일구 학파와 같이 그 공안 개정 후에 대동법 시행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대동법은 세상을 구하는 양책으로 공안 개정 후에 즉시 시행할 일이라고 보았는데요. 여기는 김장상의 대동법과 김유괴 대동법 시행 방식의 차이가 주목되기도 합니다. 그간 뭐 잘못된 연구 결과지만 김장생은 무조건 대동법을 반대했다고 인식됐는데 후에는 그 우암 선생도 대동법을 찬성했다는 점이 이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충청 오연의 인물들도 같은 입장이었을 거라 사료됐는데 이 논쟁에서 신한 유괴가 선생이 취한 입장은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 번째 질문은 그 좀 뭐랄까 사소한 건데요. 사실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2006년도에 그 학술대 과정을 보면은 그 토론문을 보니까 그 신암 유괴 선생이 사계 김장생의 문인록에는 실려져 있지 않고 신덕재 김직의 문인록에만 실려 있다는 사실을 좀 발견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뭐 사실 논의는 어떻게 됐는지 또 이런 대한 연구는 어떻게 돼 있었는지 그냥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네, 안녕하십니까. 안소연입니다. 저 충남 오현 이 토론에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토론자로 참여하게 되었는데 참 뜻깊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저를 이렇게 참석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김문주 선생님의 유괴 논문을 읽으면서 앞서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단순히 실리나 이득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으로 어떤 것을 위해야 되느냐, 어떤 사상이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하느냐, 그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던 점에서 굉장히 많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 경연에서 이제 중용이나 대학 연의를 이제 강연을 해서 임금이 군심이 이렇게 수양이 되어야 먼저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나머지 이런 개혁 정책들도 잘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에서 요즘 이렇게 인문학적인 교양이 너무 부족해서 이제 젊은 세대들이나 여러 사회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런 사상을 정립을 하고 이런 충청 오연과 같은 훌륭하시는 분들의 업적을 밝히고 그런 것을 이제 본받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을 잘 보면 계속 읽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이제 강거문답을 중점적으로 해서 이제 유괴의 그런 경세 사상이 어떻게 정립이 되고 또 이제 그것을 실제 정치 그거에서 어떻게 실행을 해 나가는가에 대해서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강거문답 이전 시기 그러니까 인조대 그 유배를 갔던 시기에 어떤 학자들 그 같은 율곡 학파에서 뭐 그 송시열이나 송중길, 이유태, 뭐 김집 같은 학자들하고는 또 어떤 교류가 있었고 그러한 교류가 또 이러한 강거문답이나 혹은 그 후에 있었던 이런 경세사상의 형성과 발전에 미친 영향이 어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이제 유괴가 인조대 유배를 간 시기는 아무래도 이제 정묘호란이나 병자호란 직후에 굉장히 백성들이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백성들의 고통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고 또 경험할 요소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때의 저술 활동에 대해서는 이제 가래원류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 외에도 제가 신암집권 20의 논을 보면은 인조 7년의 할고론과 장량, 조격시황론,
인조 16년에 오지주 지공 대여 평강수론, 인조 22년에 왕원장론, 인조 25년에 맹자 불배 노자론 같이 이렇게 5편의 자료가 전하는데, 이러한 인조대의 이제 유배지에서 저술했을 이런 저술과 이제 효종대 저술 또는 강검문답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선생님의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예,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것으로서 5분의 주제 발표가 있었고 10분의 그 지정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것으로서 그 발표를 마치고 이어서 종합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토론은 지금 뭐 시간 관계상 이렇게 전부 다 10분 앞에 나오고 또 5분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일단 그 지정 토론에서 나왔던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만 그 주제 발표를 하신 분들이 5분들이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서 종합 토론을 대신할까 합니다. 내려가시고 그 주제 발표 하신 분들만 이렇게 앞으로 나오시죠. 오학영 교수님 잘 들으셨죠? 네. 질문. 네. 그래서 좀 네, 제가 먼저 정도로 네. 이렇게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율곡과 관련돼서 말씀하시거나 이일분수론 얘기하신 거는 제가 집어넣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요 주제가 아니라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두 가지만 우리 최성성 선생님께서 하신 것 중에서 다른 거 말고 이 평등 세상을 추구한 거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 불평등의 정도를 완화하는 것 자체가 평등 세상이 저 역사 밖에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인류 역사상에 인간들이 평등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항상 그 이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만이 역사에 있었고, 그게 아마 이 논어에서 얘기했었던 시중이라고 하는 문제. 역사는 항상 중은 시에 있지 역사를 벗어나서 있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공유제, 기본 자산으로서의 공유지라는 얘기를 제가 꺼냈는데, 정확하게 지적하신 겁니다. 지금처럼 사유재산 제도가 뿌리 내린 경우에 도대체 인민의 기본 자산으로서 공유지를 어떻게 살리냐. 근데 이걸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토지로 생각하지 말고 개념적으로 생각하면 공항, 철도, 수도, 의료, 이게 전부 공유제. 지금 그 공유제 얘기하고 있는 인류학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거기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 뭐 올리는 자료들, 지식 자료, 이것도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유제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래서 공유지라고 하는 현상적 대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걸 어떤 개념, 삶의 개념으로 넣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아마 충분히 확장될 수 있고 현대화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 대답은 우리 선생님 두 번째 토론해 주셨던 유 선생님, 유영환 선생님 질문에도 같이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마무리를 요걸로만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오히려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이것으로 저는 답변 마치겠습니다. 시간도 짧은데. 지도한 교수님, 아무튼 3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 토론문에서 보면은 경세가 정략가를 구별하라는데요. 네? 경세가는 정말로 이 상사를 위해서 양심적으로 정치하는 사람이고, 정략가는 권력 쟁탈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 이건 세상에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경세가가 되죠. 정략가가 되면 안 됩니다. 그걸 갖다가 조선 후기의 선비들한테 배워야 된다고. 그다음에 이제 동춘당도 결국에 외조부 척신 아니냐. 인현왕의 외조부 송대. 그런데 그래서 임금이 정말 훌륭한 선비들하고 혼인을 맺어야 됩니다. 그걸 반대파하고 훌륭한 집안하고 안 맺으면 광역은 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그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효종, 현종, 숙종은 그걸 굉장히 잘한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왕실하고 혼인이 없을 수는 없어요. 부마도 연결되든 왕비로 연결되든 하는데, 선조 인민김 씨하고 혼인했던 집안들이 조선 후기를 끌고 가는 명문 집안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척신이다 이렇게 구분하지 말고 정말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하고 척신이 안 될 수는 없어요. 같이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래서 제가 아까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듭니다. 저 식민지를 겪고 아주 낙후된 데서 발전하려면 할 수 없이 부국강병,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서 독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조선 후기는 선진국가예요. 대단한 선진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재정이 자꾸 모자란다 그랬는데 120만 개에서 1결에서 40석씩 나는데 120만 개면 4,800만 석이 나요. 800만 석만 가지면 800만의 인구가 먹는데 4,800만 석이 나니까 반만 나도 아주 풍부한 나라예요. 그 정도로 70%가 산이고 30%가 평야인데 그 정도로 재정이 풍부했어요. 이걸 갖다가 일제시대 재정이 피폐했다 이렇게 한 걸 지금도 받아내고 있어요. 일결이 뭔지는 다 아실 텐데. 그래서 이제 조선 후기는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기 때문에 최고의 문화국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요새로 말하면 유럽 선진국이죠. 서구 유럽. 그 패도를 쓰는 나라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해야 돼요. 낙후된 데서. 그래서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패도를 쓰고 하고 부국강병을 하면 다시 원칙으로 돌아와야 돼요. 근데 이제 그 조선 후기가 그렇게 선진국이라는 걸 대단한 경제 역량이 있었다는 게 세종 때 벌써 150만 결에서 다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그걸 갖다 조선 후기가 망했다고 해서 조선이 망했다고 해서 아주 피폐한 나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게 학계 국사학회가 잘못했죠. 그래서 굉장한 나라였다. 또 중개무역까지 해갖고 면화왕국이 됐고 중개무역까지 비단 중개무역까지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대국이었어요. 그래서 최고의 문화국가를 이루느라고 그 노력한 선비들이 충청오연입니다. 율곡 사계로 이어져서 그걸 갖다가 스승들의 그걸 이어받아서 세계 최고의 문화국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문준 선생님이 발표하신 것처럼 왕한석은 낙후된 데서 부국강병하려고 했기 때문에 청묘법 이자놀이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이 충청오연이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됐죠.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연구하던 거하고 정반대로 충청오연이 선진국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윤리가 중요하고 문화가 중요한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충청 의원들한테 배워야 되는데 마침 지금 2021년에 시간 좀 이렇게 저 충청에는 학술제가 열려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재훈 교수님 역시 좀 시간 좀 지켜. 네. 저 스톱워치를 켰습니다. 예. 좀 구체적인 문제를 여러 개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다 답변드리기는 어렵고 또 앞서서 한기범 교수님의 뭐 의견에 대체로 뭐 아까 설명을 오히려 보완 설명을 해주셔가지고요. 제가 그런 거는 이제 조금 보완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나온 얘기들 앞서의 얘기를 이어서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국에 또 대선 전국에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시기에 조선시대의 이 4대부들 충청 오연을 바라보는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점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들이 4대부로서 기득권에 안주하였다는 것이 아니고 서양의 귀족과는 달리 공적인 특성들을 지식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았다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아까 여러 가지 뭐 개혁론이라든가 경제사상 또 철학사상 이런 것들의 그 기본이 바로 국가와 민 그리고 자신들을 어떤 방식으로 잘 엮어가지고 좋은 세상을 만들냐는 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여기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한기범 선생님께서 이제 근대 쪽에서 볼 수는 없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저도 과거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었는데 근대라고 하는 거는 일단은 적어도 19세기 이전의 조선 사회에서는 조금 더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보는 게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들이 조선 당시의 사회에서 제기하고 또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충분히 그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어느 정도 18세기까지 분명히 성공한 측면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것이 방금 지 선생님이 얘기하신 바로 그런 점들 혹은 문명으로서 조선을 볼 때도 충분히 실현된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 4대부의 그 존재로 다시 말하면 국가와 사회 혹은 민에 대한 공의 담보자로서의 지식인의 어떤 역할 그리고 관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로 충청 오연들이 상당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황희동 교수님. 저는 곽호재 교수님의 질문과 또 이양배 교수님의 질문 하나씩을 답변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양배 교수님의 질문 가운데 노소 윤선거의 그 문집에 보면 말하자면 성리학에 관한 저술이 거의 없다. 그래서 탈성리학적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성리학의 그 학문적 성격에 대한 그 질문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성리학 자체가 넓게 보면 송학, 중국 송학의 유학이고 사실은 이게 이제 개량된 유학이고 발전된 유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성리학도 유학이죠. 그러면 유학 속에는 수기치인학이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기심송론부터 시작해서 사실은 경세론까지 포함하는 그런 그 성리학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좁게 보면 성리학은 인간의 심성, 인간의 마음이 무엇이냐, 감정이 무엇이냐, 그래서 인간의 심성을 철학적으로 따져 묻는 학문 이렇게 보면 이제 상당히 좁아지지요. 그래서 조선 쪽 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런 면에서 보면 굉장히 그 간극이 제가 볼 때는 넓다. 아주 참 끝과 끝까지. 그래서 아마 율곡 같은 분이 있는가 하면 태계 선생님 같은 분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어쨌든 노소 윤선거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 예학에 관한 논의는 많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 순수한 성리학적인 전문 저술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곽호재 교수님의 질문 가운데 하나가 우계학파의 이 무실 사상과 율곡학파의 무실 사상이 어떻게 다르냐, 이제 이런 질문, 굉장히 좋으신 질문 같은데, 아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무실 얘기를 못했는데, 무실이란 말은 실을 힘쓴다, 실을 힘쓴다. 그 실이 하나는 진실의 실, 실심이죠, 실심. 또 하나는 실천의 실, 세 번째는 실용의 실. 이러한 의미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맞아면 이 성리학이 지나치게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지나치게 이념지향적으로 흐르는 바로 그런 대한 반성에서 나온 것이 저는 이 무실학풍이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조선조요 500년 동안에 이 무실학풍을 가장 강조하고 체계적으로 논의한 분은 율곡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이제 우계 선생이 율곡과 친구이다 보니까 우계 선생님의 글 속에도 이 무실학풍이 간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소 윤선거 선생의 이 무실학풍 속에는 율곡과 우계 두 분의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보는 거 쉽지 않은데, 그럼 차이는 뭐냐? 똑같은 무실학풍이지만 율곡의 경우, 이걸 우리가 내실과 외실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 율곡의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마음의 실심, 실덕을 떠나서 어디까지 가느냐? 구체적으로 개혁론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문제가 뭐냐? 정치는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되느냐? 경제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조세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군사제도를 어떻게 고치고, 이런 구체적인 데까지 나간다. 이게 율곡의 경세론이고, 율곡의 이거는 실학사상이에요. 율곡의 무실사상이에요. 그러나 이 우계학파는 그렇지 않다. 그냥 실심, 실덕으로 끝나고 만다. 이건 굉장히 뭐냐? 개인 수양의 한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무실학이다. 이건 제가 볼 때 양명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양명학풍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실심, 실덕에서 끝나고 만다. 요 점이 우리가 차이가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진 교수님. 예. 유준상 박사님, 안소연 박사님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 저기 질문이 다 4-5가지씩 되는데, 제가 볼 때 공통점으로 크게 두 가지로 우리 신암 선생이 다른 우암이나 동춘당이나 초려 선생이나 언제부터 친구가 됐냐, 그러니까 사계문인에 언제부터 들어갔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 뭐죠? 지금 제가 주로 이번에 검토를 삼은 강검문답 외에 다른 글은 관련된 글은 없냐, 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부터 이게 친구가 되는지 이 질의서를 받고 저 찾아봤습니다만 잘 모르겠어요. 이분이 원래 세거했던 데가 수원이었고요. 그리고 여기 부여에 그 유배를 부여로 왔는데, 그때는 아마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아주 먼 데로 안 보내고 지낼 만한 데로 보낸 걸 보니까 연고가 부여에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제가 못 찾았어요. 부여에 왜 유배를 왔을까? 그리고 나이가 네 분이 다 똑같아요. 동춘 선생만 1살 앞서고 다 1607년생인데, 그러니까 또 지금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분들 중에서 과거 공부해서 급제한 사람이 동춘당과 신암 유계 선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유계 선생은 일찍 관계에 나갔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척화상소로 인해서 부여에 온 뒤에 부여의 연구가 처가도 아니고 외가도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왜 부여로 임지를 유배지를 왜 이쪽으로 선택해서 오셨는지. 그리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그런 관계를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거 외에도 글이 없냐? 있어요. 이 앞에도 요 글에도 좀 있는데, 많은 상소문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개혁안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구체적이고 조목조목한 거의 분석은 이미 지도환 교수님 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이걸 더 다시 재론할 필요는 없고, 그런 것들이 왜 어떤 도학적인 전제에서 얘기가 나왔을까? 그것이 제가 이번에 글을 쓴 이유예요. 그러니까 없는 건 아닌데 전체적인 큰 얼개와 체계는 강검문답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5분들이 그 지정 토론 10분이 해주셨는데, 그분들이 한 답에 대해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이걸로 끝나면은 여기 프로에 계신 분들이 또 서운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딱 2분만 혹시 이 주제 발표를 하신 5분들에 대해서 어떤 의문을 갖는다든가 또 새로운 어떤 자신의 어떤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할 수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예, 아이고, 이 사장님. 그 질문이라기보다도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저희들이 그 충청 오연이라고 했는데 과연 오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 건지, 사실은 한간에는 또 탄홍 선생님도 계시고요, 또 많죠. 그래서 과연 이것은 언제부터 이게 오연이라고 우리가 일컬어졌는지, 또 지금 이게 오연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은 맞는 건지, 혹시 그것도 누가 혹시 뭐 문제적인 아니다 하더라도 의문의 여지는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이 질문 우리 김문준 교수님께서 혹시 아신다고 하면 하나 말씀을 하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기범 교수님, 뭐 얘기를 좀 해주실래요? 충청 오연에 대해서 어떤 사료적 근거가 있습니까? 아니요, 저도 이제 전에 논문을 쓰면서 충청오현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하고 좀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너무 이게 역사가 짧아요. 그 중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강주진 씨가 있습니다. 조선 당쟁사 연구를 냈죠. 박사학위는 중앙대학에서 받고 최근 또 서울대학 출판사에서 냈어요. 거기에 보면 충청오연이 아니라 충남오연으로 나옵니다. 근데 충남오연이 그게 어디서 둔갑됐는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충청오연이란 말이 지금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데, 연구를 더 해봐야 될 거 아닌가, 뭐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호소오연 얘기를 하셨는데, 차제 호소오연이란 말도 우리가 잘 좀 챙겨봐야 될 거 아닌가. 그럼 충청오연이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사계 신독제는 뭔가? 그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고민을 다 같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제인 것 같으네.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충청 오연이라고 했을 때 5이라는 숫자는 이제 오행으로는 중앙토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충청도라는 곳이 오행으로 중앙토예요. 목화 토금수 할 때 중앙토. 그래서 제가 충주를 얼마 전에 가봤어요. 거기에 보면 7층 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의 중심지를 갖다 충주로 봤더라고요. 그때 삼국시대에. 그리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또 여기 보면 공주에 보면 중학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 묘양산에 그 상학단이 있고 지리산에 하학단이 있고 이 충청도 여기에서 공주의 중학단이 중심, 그 한반도의 중심이 충청도라고 하는 것은 아마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아마
현을 써서 오연이라고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저는. 그리고 뭐 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끝날까요? 6시까지 마감해달라고 그래서 주최지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5분이 주제 발표를 해주셨고, 그리고 10분이 지정 토론을 해서 아주 충청 오연의 그 역사적 평가 재조명 학술대회를 아주 성황리에 마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러한 발표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발전, 미래를 위해서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아쉬운 점은 이러다 보니까 결국 율곡 얘기만 나오지 태계 선생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영남 또는 호서와의 어떤 갈등 이런 것이 깊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주신 초려문화재단의 이현우 교수님 정말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까지 의자까지 치우시고 하신 거 보니까 보통 정성이 아니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 이현우 교수님한테 큰 박수를 하는 것으로 대회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렇게 말씀 여쭈는 것으로, 사실 오늘 저희들의 식전 행사에 태평물을 선보인 것은 오연에 추모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분의 경제 사상이 사실은 부국강교, 안민을 의인받는 의미로 그렇게 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이 학술대회는 사실 우리 한기범 교수님이 많이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 한 교수님만 이렇게 알았던데, 이번에 아주 제가 우리 책 출판하는 거에서부터 또 이렇게 발제나 패널 모시는 것까지 우리 한기범 교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을 개인적으로 감사 말씀드리고요.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가 황희동 교수님의 노소 윤선거의 무실학풍과 경제사상인데, 무실을 저희들이 무식한 소치로 바꿔가지고 실무학풍으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송구한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책을 2,000부를 출판을 했는데 우선 1,000부를 먼저 했고요. 나머지 1,000부는 그걸 고쳐서 그렇게 하도록 죄송합니다. 오늘 또 좌장께서 말씀하신 저쪽에 퇴계학파 이쪽하고도 사실 교류를 해야 되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안동에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또 한번 오연의 얘기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그분들을 또 우리가 이쪽으로 충청권으로 모시는 건 또 어떨까 하는 건데, 그것도 역시 오늘 발표하신 분들하고 상의를 좀 더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오늘 영상 촬영한 것은 저희들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오늘 나왔고요. 오늘 방송사 2군데는 저희들이 이거 정리하는 대로 전달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충청 오연에 오늘 발제를 하신 5분 계십니다만은 이것을 좀 각각, 오늘 주제가 사실은 역사적 평가와 재조명인데, 그것보다는 경세사상의 현대적 의미, 재해석에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오연에 대해서 단행본을 하나 좀 발간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세사상에 관련돼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들을 한번 출판을 좀 단행본으로 각각 하는데, 역시 그때도 오늘 발제하신 우리 여러 우리 석학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우리 좌장님을 위시해서 16분 하고요. 마지막까지 남아 계신 분들 감사하다 하고요. 오늘 이명수 의원이 맨 마지막에 가면서 자기가 할 역할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할 역할은 국비를 받는 것뿐이다. 그것도 제가 한번 상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오늘 단상에 계신 우리 6분은요 고맙다고 그래서요, 저희 초령문화재단 식구들을 대신해서 제가 큰 절 올리는 곳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청 오연! 다시 한번. 충청 오연! 됐습니까?